내가 된다는 것, 실제적인 문제는 어떤 것인가? 의식이란 뭔가, 의식이 있는 생물에게는 그 생물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내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느낌인지, 박테리아나 분리, 장난감 로봇이 되는 것, 어떤 느낌인지, 내면의 의지도 인식도 없다. 이런 설명은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이 1974년에 발표한 지금은 전설이 된 논문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인생에 대해서 흥미롭게 이 네이글은 논문에서 우리 인간은 박쥐의 경험을 결코 경험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면은 그래도 박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현상성을 강조하는 네이글의 이런 접근법을 선호한다. 현상학은 의식적인 경험의 주관적인 속성을 다룬다. 시각적인 경험이 왜 정서적인 경험이나 후각적인 경험, 또 주관적인 속성과 다른 고유한 형식과 구조의 특질을 지니는지와 또 철학에서 이런 속성을 감각질이라고 부른다. 빨강색, 질투의 고통, 치통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부근한 욱심거림 같은 것이 감각질이다. 유기적 의식을 지니려면 그 자체를 일종의 현상성에 있어야 한다. 어떤 경험, 어떤 현상, 어떤 속성도 다른 만큼 중요하다. 경험이 있으면 현상성이 있다. 그 현상성이 있으면 의식이 있다. 자본시간을 알지 못하는 생물이라도 그 생물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무언가가 있는 한 비록 찰나의 고통이나 기쁨만 느낀다고 해도 그 생물은 의식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의식의 현상학적인 속성을 의식의 기능적 또는 행동적인 속성과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따라서 현상성에 관한 것은 의식은 무엇보다도 주관적인 경험에 관한 것이다. 과거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를 얼마나 지능이 있다거나 특정 행동을 보이는 것과 종종 혼동했다. 하지만 꿈꾸는 동안 더 정신을 마치 상태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는 큰 관련이 없다. 의식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하려면 악이나 언어 능력을 상실한 성민, 또 인간 이외의 동물 대부분은 의식이 없다고 해야 한다. 게다가 아마도 인간보다 독특한 부분인 복잡한 추상적인 사고조차 의식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의식과학에서 두드러지는 이론조차 계속해서 현상성보다 기능과 행동을 강조한다. 현상성보다 기능과 행동을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심리학자 버나드 바스와 신경학자 스타니 글래스에서 예언이 여러 해에 걸쳐서 개발한 전역 작업 공간 이론일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사고, 정서 등 정신적인 내용은 해부학적으로 뇌 피질의 전두부와 두 정부에 분포한 작업 공간에 접근할 때 비로소 의식적인 것이 된다. 정신적인 내용이 피질 작업 공간으로 송출되면 우리는 그 내용을 의식하고 이를 이용해서 무의식적인 지각보다 훨씬 유용하게 행동을 유도한다. 나는 내 책자 앞에 놓인 물잔을 의식적으로 인식한다. 나는 잔을 집어 들어서 물을 마시거나 이렇게 충동적으로 던져버릴 수 있고, 또 시를 쓰거나 물잔이 며칠이나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방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하지만 무의식적 지각은 이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다른 유명한 이론인 고차 사유에 따르면 우리는 정신적인 내용을 목표로 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프로세스가 그 내용을 의식적으로 만들 때 비로소 그 정신적인 내용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전역 작업 공간 이론보다 덜하지만 고차 사유 이론은 의식의 현상성보다 기능적 속성을 강조하는 메타 인지, 인지에 대한 인지,
같은 프로세스가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런 흥미롭고 영향력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둘 중에 어느 것도 깊이 다루지 않을 것이다. 두 이론은 모두 의식의 기능적인 행동적인 측면을 중시하지만 나는 경험 자체에서 시작하는 현상성에서 출발해야만 의식의 기능과 행동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복잡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명확하게 정의하려다 보면 정의가 제한되거나 심지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용한 정의는 과학적인 진보의 시작이나 끝이 아닌 발판 역할을 하며 과학적인 이해가 나란히 발전해 왔으며 이런 사실은 역사상 여러 번 입증되었다. 유전학에서 유전자의 정의는 분자 생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져 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식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면 의식의 정의도 함께 발전할 것이다. 의식에 대한 정의가 함께 발전할 것이다.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의식적 경험은 우리 몸과 뇌 속의 물리학적인 기계와 어떤 관련이 있나? 의식적 경험의 원자나 어려운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고전적인 답을 준다. 호주 철학자 차머스가 1990년대에 초안한 의식과지의 의제를 설명한다. 어떤 유기체가 경험의 주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유기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경험의 주체가 되었는지 그것은 난해하다. 인지 시스템에 대해서 정신적인 이미지를 품거나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그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경험적인 물리적인 기반에서 발생한다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경험이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알지 못하고 대체 이 물리적인 프로세스가 풍부한 내면의 삶을 일으켜야 하는가? 그래야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그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참으로는 내 같은 물리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의식의 여러 기능적인 행동적 속성을 일으키는지 설명하는 소위 의식의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구별한다. 의식의 기능적인 속성은 감각, 신호 처리, 동작 선택, 행동 주의 집중, 언어 생성 등이다. 쉬운 문제는 우리 같은 존재가 할 수 있는 것과 기능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룬다. 특징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룬다. 물론 쉬운 문제라고 해서 결코 쉽지는 않다. 신경과학자들이 쉬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십 년에서 수세기가 더 걸릴지도 모른다. 참으로는 쉬운 문제를 풀기란 원칙적으로 쉽지만 어려운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을 한다. 쉬운 문제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리적인 메커니즘 측면에서 쉬운 문제를 설명하지 못하는 지각적인 변질 범주와 내적인 접근, 구두 보고 같은 모든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기능은 왜 경험을 일으키며 작동하는가? 왜 경험을 작동하는가?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조회들을 살펴보자. 내가 선호하고 많은 신경과학자가 기본 가정으로 삼는 철학적인 입장은 물리주의다. 우주는 기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는 기질로 의식적인 상태는 이 기질의 특정 배열과 같거나 기질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개념이다. 일부 철학자들은 유물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목적상 이 둘은 동의어로 볼 수가 있다. 물리주의 대척점에서는
유심론이 있다. 물리주의, 흔히 18세기 성공회 주교 조지 버클리로부터 나왔다고 보는 유심론은 현실의 궁극적인 원천이 기질이나 물질이 아니라 의식이나 마음에서라고 한다. 이 둘 사이에 어정건하게 끼어있는 이원론을 주장하는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의식과 물질이 별개의 실체나 존재, 양식이라고 믿으며 또 의식과 물질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라는 까다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오늘날 이런 견해에 완전히 동의하는 철학자나 과학자는 거의 없다. 하지만 많은 이들, 특히 서구 사람들에게 이원론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의식적인 경험, 의식적 경험을 비물적으로 보는 직관적인 매력이지만 이렇게 보는 방식은 사물의 실체에 대한 믿음을 끌어내며 아니란 이원론을 조장한다. 앞으로 이 책에서 살펴보겠지만 사물의 겉모습은 사물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 특히 큰 영향력을 미치며 유행하는 물리주의 중에 하나는 기능주의다. 기능주의에 따르면 의식은 시스템이 무엇을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무엇을 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며 어떻게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는지에 딸려있다. 마음과 의식은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정보처리 형태이지만 그 정보처리에 생물학적인 내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기능주의로 이어진다. 기능주의로 이어진다. 앞서 차무스 인용에서도 봤듯이 정보처리라는 용어가 난데없이 끼어든 것에 주목하자. 정보처리라는 말은 마음과 내 의식을 논할 때 흔히 등장하므로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실수다. 내가 정보를 처리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뚱떨어진 몇 가지 가정을 감추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내가 마음, 의식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일종의 컴퓨터라는 가정에서부터 정보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가정까지 다양하다. 이런 가정은 모두 위험하다. 너는 컴퓨터, 적어도 우리에게 익숙한 컴퓨터와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앞에서 보겠지만 정보가 실제로 무엇인지 묻는 질문은 의식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만큼 복잡한 문제다. 이런 우려 때문에 나는 기능주의를 의심한다. 많은 사람처럼 기능주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의식도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의미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기능주의자들은 의식이 시스템 구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기능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기능적으로 제대로 연결하기만 하면 즉 시스템에 올바른 입출력 지도가 있으면 의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기능주의자들에게 시뮬레이션이란 예시화, 실제로 존재하게 만든다는 의미다. 이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는가? 물론 시뮬레이션으로 예시화를 볼 수 있다. 영국 인공지능 회사인 딥마인드가 개발해서 바둑에서 세계를 제패한 알파고 제로는 실제로 바둑을 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일기예보를 떠올려보자. 기상 시스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실제로 비가 오게 하거나 바람이 불게 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의식은 알파고와 비슷한가? 아니면 날씨와 비슷한가? 의식은 정답은 기대하지 말라. 정해진 답은 없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다. 지금은 말이다. 두 가지 주의만 더 살펴보면 끝난다. 먼저 범신론이다. 범신론은 의식이 질량 에너지나 전하처럼 모든 것에 편재한 우주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본다. 어떤 이들은 인간에게 의식이 있듯이 돌이나 숟가락에도 의식이 있다는 말이냐며 범신론을 비웃기도 하지만 이는
범신론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고의적인 오해다. 범신론을 정교하게 변형한 사례 중에 일부를 좀 더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겉보기에 기이해 보이는 것이 범신론의 진짜 문제는 아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 결국 사실이거나 유용하다고 밝혀지는 경우도 많다. 범신론의 주된 문제는 범신론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며 검증 가능한 가설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범신론은 어려운 문제가 제기한 명백한 미스터리를 손쉽게 회피하며 의식과학을 실증적으로 연구가 불가능한 막다른 길로 몰고 간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콜린 맥긴이 주장한 신비주의가 있다. 신비주의는 의식을 물리적으로 완벽히 설명해 참으서의 어려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심지어 초능력을 가진 외계인이 답을 준다 해도 그 답을 이해할 만큼 현명하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본다. 의식을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개구리가 가상화폐를 이해하지 못하듯 인간도 의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신비주의의 주장이다. 인간 정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의식을 인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신비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가 마음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에어버스 항공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분명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즐거웠다. 물리학의 끈 이론을 상세히 이해하기가 힘들 듯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해해야 할 수 있더라도 인지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다. 내라는 물리적인 시스템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분명 존재하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과학적인 사고방법이 훌륭한 이유는 누적적이고 점층적이기 때문에 또 우리 조상들 심지어 불과 몇십 년 전에 활동했던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원론적으로라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여겼던 질문도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다. 온갖 미스터리도 점차 추론과 실험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었다. 신비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은 다 포기하고 손을 놓게 된다. 이런 주의들은 의식과 우주 전반의 연관성을 사고할 방식을 제공한다. 이런 이론의 장단점을 따질 때는 어떤 사고방식이 가장 옳은지가 아니라 어떤 이론의 의식에 대한 이해를 한 발 나아가게 하는 데 가장 유용할지 살펴야 한다. 물리주의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물리주의는 의식 연구자들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좀비 사고 실험은 물리주의에 대한 가장 흔한 반박이다. 여기서 좀비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을 먹는 반시체가 아니라 철학적인 좀비를 의미한다. 하지만 영화 속 좀비처럼 철학적 좀비도 없어야 하는 존재다. 그렇지 않으면 의식을 자연스럽고 물리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설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철학적 좀비는 의식이 있는 생물과 구별할 수 없지만 의식은 없다. 좀비 아닐 세스는 나와 비슷해 보이고 나처럼 행동하고 걷고 말하지만 좀비 아닐 세스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그 무엇이나 내면의 우주도 없고 경험을 느낄 수도 없다. 좀비 아닐 세스에게 의식이 있는지 물으면 의식이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좀비 아닐 세스는 철학적 좀비와 의식의 미심쩍은 연관성을 다룬 신경과학의 논문을 여러 편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좀비의 어떤 행동도 의식적인 경험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좀비라는 개념이 의식에 대한 물리주의적인 설명을 공격하는 논적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좀비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구별할 수는 없지만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가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가정할 수 있다면 의식은 물리적인 현상일 수 없다. 이 논증이 왜 말이 되지 않는지 살펴보자. 좀비 논거는 물리주의를 겨냥하는 여러 사고 실험과 마찬가지로 상상 가능성 논증이고 상상 가능성 논증은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항공기가 후진해서 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 물론 상상할 수 있다. 하늘에서 큰 항공기가 뒤로 가는 모습을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이 시나리오를 정말 상상할 수 있는가? 후진해서 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해지는데 그럴 수 없다. 좀비도 마찬가지다. 어떤 면에서 철학적 좀비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저 의식적인 경험 없이
휘청거리며 돌아다니는 자신을 그려보면 된다. 하지만 이런 좀비를 정말 상상할 수 있나? 정말 상상해야 하는 것은 타자의 뇌와 몸을 포함한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우리 몸속의 신경, 악효세포나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 구배 또는 신경생물학적인 특성이 아니라 수많은 뉴런과 시냅스, 이루어진 광활한 네트워크의 능력과 한계다. 정말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항공기처럼 그리고 뇌와 의식적인 경험 또 행동에 관계해서 대해서 알면은 알수록 좀비를 상상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상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견해지 현실의 본질에 대한 통찰은 아니다. 이것이 좀비의 약점이다. 철학적 좀비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라고 요구하고 이런 허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물리주의적인 설명에 한계가 있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 이제 우리는 의식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실제적인 문제란 내가 수년간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립한 의식과학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나는 의식과학을 논할 때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적인 문제 관점에서 의식과학의 주요 목표는 의식적인 경험의 현상학적인 속성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제어하는 것이다.